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고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내년 1,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유럽 지역 안보가 국제정세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죠. 최근 들어서 바이든과 푸틴의 회담도 별 성과 없이 지나가고 G7 차원에서는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침공 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잇따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혀 물러날 기색을 안 보이고 있다 보니 이 동유럽의 긴장 상황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청자들의 의문과 함께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링크한 영상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 몇 분 보이던데요. 과거 냉전처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세계가 점점 남의 나라 일에 개입 안 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군사적인 건 더 그렇다 이거죠. 근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한테 뭘 얻을 게 있어서 개입하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처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거나 나토에 소속된 국가가 군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나토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도 나토 가입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유럽 등 특정 국가와 양자 군사동맹을 맺은 것도 아닌데 서구권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챙기냐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서구권 진영과 가깝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서구권 국가가 나서주는 건 물론 아니겠죠. 과거에 미국, 영국 등 핵을 가진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냉전 시절 팽창하는 소련에 맞서 북미를 포함한 서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었죠. 이에 맞서서 소련과 동유럽도 나토와 비슷한 성격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었었는데요. 소련의 해체와 함께 사라진 군사 집단이었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군사 거점이 당시 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난 양의 핵탄두와 미사일이 배치 보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본의 아니게 엄청난 핵전력을 보유한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갓 독립한 국가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우크라이나도 독립한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극심한 혼란기에 빠져 있었는데요. 서구권 입장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그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불안하죠. 그래서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양해각서를 하나 체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경제적 지원과 함께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의 양해각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핵 포기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라는 실체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핵을 포기 안 했을 때 그 이후에 열강들로부터 받을 제재를 생각하면 뒷감당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라는 형태로 서로 정리가 되고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가입하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면서 비핵화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도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바로 드는 생각이 있죠. 이상한데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공화국이 러시아에 사실상 강제 합병되고 미국, 영국이 그때 역할을 못했으니까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간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안전을 보장한다더니 약속을 깬 러시아는 뭐고 미국, 영국도 의무를 다한 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해각서입니다. 법적인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조약 같은 형태가 아니었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하자고 합의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 지켜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대신 이런 합의를 안 지켰을 때는 비난을 받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근데 러시아도 서구권도 나름대로는 약속을 깬 건 아니라는 자기들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듣기에는 둘 다 택도 아닌 소리로 받아들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우리가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무력 점령으로 강제 합병한 거냐? 크림반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러시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준 거지.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서구권도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했고 경제 제재도 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인정 못한다. 국제법 위반이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실 94년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서구권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는 부담스러워했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신뢰도도 높았고, 러시아도 팔다리 다 잘린 마당에 지금같이 이렇게 나올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튼 현재 또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구권 국가는 어떤 형태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서구권 자기들을 위한 목적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프간에서 도망가듯이 철수한 그 사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실추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만회하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좀 더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러시아는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고, 푸틴이 고하면 침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짜 침공을 하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러시아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선을 하나 딱 긋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삼국지 땅 따먹기 하듯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킨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철저히 자국의 안보와 경제, 대외 협상력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위기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러시아가 침공은 안 하고 위기감 극대화만 시키든 실제로 침공을 하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둘 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자국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가와 국경선을 마주하지 않고 중간에 완충국가를 두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 완충국가는 친러시아 국가여야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최대 고객인 EU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EU와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걸 관철시켜 가면서 리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이나 북극 항로 등 러시아의 입장에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유럽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도 높여야 되고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야 러시아가 유럽과 비즈니스 하는데도 유리하고 협상력도 올릴 수 있죠. 러시아에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만 해도 러시아에게는 이익이 있는데요. 안보 차원에서 나토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친러시아 국가를 원하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친서방 진영의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나라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 국가 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괴뢰 정권을 세우지 못하는 거면 아예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게 하는 그런 의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더 가입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나토도 과거에 서유럽과 북미로 비슷한 여건과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줄줄이 들어가고 나토 내부의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터키처럼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국가도 나토 회원국인 상태죠. 예전과 같은 나토가 아니라는 건데요.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라도 공격을 받으면 집단 응징을 해야 하는 나토의 특징상 이런 전쟁 위험이 커진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받아주기 더 힘들어지는 거죠. 러시아가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위험이 조성되면 러시아에게는 새로운 명분이 생기는데요. 유럽에 수출되는 러시아 천연가스 3분의 2가 우크라이나 수송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러시아가 전쟁 위기를 명분으로 유럽의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드스트림2라고 내륙을 안 거치고 러시아에서 바다를 통해 독일로 바로 연결되는 대규모 가스 수송관이 건설됐는데 현재 독일에서 사용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러시아는 여기 빨리 승인해라고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 물량을 줄이고 압박하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유럽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쟁 위험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수송관을 통한 수출 물량을 더 줄이고 더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괴롭히면 노드스트림2 제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사실 남방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최고조가 이루는 이 시점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한 위치다 보니 올겨울 안에 러시아는 노드스트림2 사용 승인을 받아낼 작정인 겁니다. 노드스트림2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할 때 우크라이나 의존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 수출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더 쪼을 수 있게 되고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노드스트림2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위험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 물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물량을 줄여서 노드스트림2 사용 승인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으로 노드스트림2 가동만 시작한다면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도 더 높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휘두르기도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침공을 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는 그런 장사죠. 그럼 침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것도 또 그렇지가 않은 게 한참 춥고 천연가스 수요 많은 겨울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명분으로 가스 물량 줄여서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이 조성되는데 유럽이 이 압박을 버티고 2월부터 남방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러시아가 겨울철만큼 그만큼 협상력을 못 가집니다. 그럴 땐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유럽과 또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침공을 하면서 협상판은 열어놓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EU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안 건드리겠다. 그렇게 평화협정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키고 유럽에는 우크라이나하고 평화협정을 했다는 명분으로 노드스트림2의 본격 가동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노드스트림2 가동이 시작되면 몇 년 착한 척 했다가 다시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 이유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든 안 하든 손해볼 장사가 아닌 거죠. 물론 침공을 했을 때 서구권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상군 투입은 절대 안 할 거라는 그 전제하에 러시아의 계산입니다. 저도 지상군 투입은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혹시라도 지상군 투입을 했을 때는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전면전의 형태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와 서구권이 더 단단하게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러시아가 오히려 더 고립되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라 그때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남방 수요가 급증하는 그 시기에는 군사적 위기를 명분으로 가스 공급 물량을 축소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침공을 하게 된다면 혹한기가 지나고 가스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침공을 통해서 러시아가 협상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큰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 않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1월 남방 수요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유럽을 압박할지, 유럽은 어떻게 받아칠지, 1월 후반부터 천연가스 수요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러시아는 또 어떻게 나올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